140조 원.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버지 빌 게이츠의 재산입니다. 사실 140조란 돈은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럼 1조부터 시작하죠. 1조 원은 1억 원의 1만 배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1조 원이 있다? 아마도 3억 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가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느껴질 거예요. 참고로 2020년 대한민국 예산이 약 500조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초로 한번 나눠봅시다. 빌 게이츠가 1조에 벌고 있는 돈은 10만 7,800원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남들 10시간 동안 알바할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그의 젊었을 적 별명은 실리콘밸리의 악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2년부터 이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수했다. 게이츠는 자신의 회사와 협력하지 않는 경쟁사의 상품을 사용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막히도록 설정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윈도우에 맞춰야만 했다. 당시 게이츠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오라클의 회장 레리 앨리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빌 게이츠는 계획적으로 훔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 그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나중에는 훔친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다. 빌 게이츠를 부자 자선가의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사실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실리콘밸리의 악마 시절엔 그는 무시할 수 있는 룰은 철저하게 무시했고 애초에 시장 독점 자체가 목표인 폭군과도 같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빌 게이츠를 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정도로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줄 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줄 알아야 한다는 걸 이 책 자유로운 이기주의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게이츠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에 부인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서 사유재산 56조 원을 기부했고 7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자선활동과 빈민가의 하수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1,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악마 시절은 이제 그의 과거일 뿐일까요? 그런 그에게 재단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 질문을 던지자 그는 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최적화죠. 가난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라든지 본인이 사실은 얼마나 선의를 가지고 있는 인자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표정으로 말이죠. 빌 게이츠는 이기주의자의 완벽한 사례이다. 그가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충분히 많이 가진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한 덕분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으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관련된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며 순진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웠으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자신이 세운 규율대로 행동한다.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사실은 이 책을 쓴 사람도 본인의 개인용 제트기가 있는 독일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로서 정말로 솔직하게 얼마나 까다롭게 자신의 안전, 시간, 그리고 자신이 세운 목표와 원칙을 최우선으로 두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게 절대로 자신의 이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이타심은 진정한 이기심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게 작가의 주장입니다. 나는 그저 주기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내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물물교환 개념이 매우 명확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거래를 제안한다. 상대가 그 거래를 받아들이면 상대가 약속한 물건을 실제로 보냈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되면 그를 위해 기꺼이 최선을 다한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존중해주면 나 또한 그 상대를 존중한다. 몇십만 원의 거래를 목적으로 나를 찾아왔다가 결과적으로 억대 수익을 얻게 된 사람도 있다.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조건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아닌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우선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마라 이건 아니잖아요. 위로, 선의 이런 거 가치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 안정감을 줘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기주의자는 나르시시스트일까요?
이기주의자는 사이코패스일까요? 정답은 이기주의자들 중에 나르시시스트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그들은 좀 멍청하다입니다. 작가는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하고 선을 넘고 범죄까지 저질러버리면 결국에는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고 이익을 얻지 못하니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핵부터 터뜨리고 자연환경 이상해지고 자기 혼자 살아남아봤자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자유로운 이기주의자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은 먹고 싶은 것을 위해 투자는 하지만 대가 없는 희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되는 이유는 원하는 걸 분명히 하고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모호하게 행복해지길 소원하면서 대가 없는 희생을 퍼붓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신의 욕구,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면은 약간 겁이 난다거나 죄책감이 든다거나 보스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기주의자들에게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용구를 하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마쳐야겠네요. 자신 스스로를 구하라. 그러면 당신의 곁에서 수천 명이 자신 스스로를 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미대풀이었습니다.